수락님과는 지난 그 대선 때 처음 만나서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해 주셨고요. 대선의 그 뼈아픈 패배에 많은 분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수락님의 그 누구도 그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그 예상들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이 출연을 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식품 독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수락님 얘기를 좀 듣고 싶다. 지금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 주셔가지고 또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또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뭐 예정된 거는 아니지만 수락님하고 또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여러분들 뭐 또 질문도 좀 받고요.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락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깨똑이 예, 연결되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시풍님 안녕하세요. 네, 수락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네, 시풍님 상계동 수락입니다. 네, 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갑자기 날씨가 많이 네, 네, 추워져서. 네, 시풍님 잘 지내셨죠? 예,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일정이 많아서 예, 네, 건강에 살짝 제가 문제가 살짝 있었습니다. 네 신곡도 발표하시고 아이고,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잘 챙겨보지는 최근에 못했습니다만은 네네, 이렇게 간혹 이렇게 이제 시풍님 이 근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네, 신곡도 이렇게 발표하시면서 네, 이렇게 이제 잘 좀 활발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주변에서 예, 또 제가 이제 진행자로 또 기획자로 이렇게 조금 이름이 알려지면서 뭐 출판 기념회도 부탁을 하시고 뭐 하다 보니까 외부 활동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인기가 좀 좋으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여러모로 저도 살아야 되니까 경제 네, 활동을 좀 아무래도 하고 좀 있습니다. 예. 좀 더 이렇게 좀 더 활기차게 우리 시풍님이 더 인기가 많아지셨으면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 수락의 늘, 일관된 바람입니다. 진심으로. 예, 감사합니다. 요즘 이 국민의힘도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네, 민주당도 그렇고 참 이 정세를 판단하고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고. 네. 예. 뭐 그게, 예,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신다면요? 이제, 저는 이제 이 지나간 얘기를 두 번, 중원, 부원하고 이제 동어 반복하는 걸 좀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이제 똑같은 얘기를 다시 분석하는 거를 좀 많이, 좋아하지 않는 성격인데요. 예. 이 국제 정세도 복잡하고 국내 정세도 복잡한 이유가요. 네네. 이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인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렇죠. 국내에는 총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국제 정세가 복잡한 거는 미국의 트럼프와 바이든이 아주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그 국제 정세에 맞물려 가지고 네. 아주 지금 중동이라든지 중국과의 미국 관계의 외교와 경제가 맞물려 가지고 복잡한 아주 거미줄처럼 복잡한 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예. 또 국내는 이 총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예. 모든 정치인들의 욕망이 모든 표출되는. 정치인들이 다 표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 분석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난국에 지금 음. 진입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져가 있고 어떤 정치인의 발언 하나, 행동 하나, 이슈 하나, 어떤 문제점 하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신당이 어떻게 되냐 이러한 문제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음. 정말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민감한 이러한 선거철을 앞두고 항상 일어나는 정치권의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나 이 정치인들이 항상 잊어버리는, 항상 잊고 있는 정치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은 항상 정치인들은 정치만 생각하지 민생, 즉 경제, 먹고 사는 문제를 등한시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배가 부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생이 어렵고 우리 국민들이 민생의 백성들이 어디가 가렵고 어디가 어렵고 지금 무엇이 힘드는가에 대해서 네. 간접적으로 어려운 걸 알고 있지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지도 않습니다. 늘 그렇죠. 그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당에 대한 잠깐
그런 이슈가 있어 왔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이 신당은 안 됩니다. 예, 결론적으로 저는 2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한 번도 선진국에서 신당이 저성장 국가에서 신당이 의미 있는 의석수를 얻은 국가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뭐 이준석과 유승민, 조국과 송영길 네. 그런 뭐 변희재 씨 이런 신당에 의미 있는 원내 진입할 수 있는 20석, 30석을 국민들이 표를 몰아줘가지고 그 사람들로 인하게끔 이 경제를 리더해서 우리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게끔 권력을 쥐어준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부족한 게 많고 네. 덜 똑똑하고 민주당도 상당히 부족하고 국민의힘도 부족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 이 사람들 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전면에 깔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표를 안 하는 한이, 투표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구세력을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민주주의의 선진국에서도 약점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저는 이번 투표에서도 그대로 경제적인 저면에 투표로 표출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준석 그 유승민유의 신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한 4개, 5개는 얻을 수 있겠죠. 예. 어디 가서 비를 붙든지 4개, 5개는 될 수 있을 겁니다. 4-5석. 예. 뭐 비례를 하든지 뭐 어디서 뭐 그 정도는 뭐 얻을 수 있겠죠. 자기 몫은요. 네. 예, 의미 있는 세력화는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과거에 국민의당 같은 그 이슈도 만들지 못할 것이다. 그때는 안철수를 통한 기대감, 그러니까 경제를 성장할 수 있겠다. 아, 제3의 세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부동산과 주식과 어떤 내 자산과 새로운 세력을 통해서 우리 국가 경제를 3%, 5%의 경제 성장을 도모해서 네. 정말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떨쳐버리고 한번 안철수를 통해서 안철수처럼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안철수에게 우리가 표를 몰아주고 국민들이 의미 있는 신당에 힘을 실어준 거죠. 지금은 잘 살아볼 수 있다라는 우리 국가가 저성장이라는 거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가 뭐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지금 당장 된다 해도 우리 경제 바로 못 살린다는 거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예. 예.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예, 시프님, 김포시를 서울로 해준다, 분당을 서울로 해준다, 구라를 까도 안 믿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부동산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집값이 내게 올라간다라는 거 김포 시민도 믿지도 않고요, 구리 시민도 믿지도 않고요, 뭐 분당 시민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전에 이명박이가 뉴타운을 했을 때, 오세훈이가 뉴타운 공략을 했을 때는 즉각적인 매집값의 반응이 딱 있었어요. 그때는 당장 매매가가 당장 1억, 2억씩 딱 부동산에 가면 바로 호가의 반응이, 가격의 반응이 바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타운 이거 되는구나. 오세훈한테 표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몰표가 나왔던 건데요. 네네. 김포를 편입을 딱 던져도 부동산에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 내 아파트 가격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 열흘, 보름이 지나도요. 누가 김포에 아파트를 사러 오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내 아파트를요. 뭐 서울을 편입해준다면 당장 5천만 원 1억이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김포가 올랐나요? 구리가 올랐나요? 지금 저 부동산에 가면 올랐나요? 지금 김포 아파트 값이? 오히려 지금 꼬라박고 있어요. 근데 무슨 편입입니까? 그게 통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신당이다, 편입이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슈들은 정치 평론가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국회들이나 언론인들이 밥 먹고 살고 자기들이 이슈가 없고 할 말이 없고 평론할 일이 없고 그냥 말을 만들어내고 자기들이 이슈 만들어서 무슨 일이든지 이슈를 만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슈를 만들어서 뭐 종편이든 언론에서 평론을 한다고 만들어서 먹고 살려고 만들어낸 이슈일 뿐 우리 국민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지금. 네. 예,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민심의 경기 침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전화 드린 거고요. 네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프님은 12월 달에 이제 김건희 그 특검,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통과가 되면은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쓰게 되면은 지지율이 이제 폭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측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물론 이제 그렇게 되겠죠.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은, 제가 이제 지나간 얘기는 하기 싫어하는데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네. 요때 김용시가 긴급 체포가 돼가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김용시가 작년 11월 달 요쯤에 긴급 체포가 돼가지고 구속이 됐는데 그 당시에 구속이 되면서 부동산 값이나 주식 시장이 우리나라가 대폭락을 해가지고 거의 2100포인트 가가 있을 때 제가 올해 상반기 6월 달에 부동산 시장이 대폭 상승을 해가지고 조중동부터 부동산 바닥이 나와가지고 상승을 하게 되고 주식도 2700포인트까지 상승을 할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요. 주식시장은 2700에 못 미치는 2660포인트까지 상승을 하고 다시 이제 하락을 해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2700포인트 그 이상까지도 가게 될 겁니다. 그 뒤에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가격도 1월 달을 작년 1월 달을 바닥으로 굉장히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상승해서 서울의 일부 지역은 신고가도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전 고점에 거의 90%까지 상승한 지역도 상당히 많았었고 수도권을 기반으로 아파트값이 상승을 하면서 대단히 부동산 정책을 정부에서도 규제를 풀게 되면서 영끌을 2030, 40들이 영끌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다시 부동산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붙었었습니다. 1년 동안. 그렇습니까? 지금 예. 매도하는 사람은 많고 매수는 별로 없다고 제가 그 지표를 봤는데 그게 아닌가요? 지난 1년 동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2달 전에 시프님하고 이제 석 달 전에 인터뷰를 할 때 네. 이 부동산이 지금 상승하는 추세인데 매년 2024년도 3월달, 3월달과 2024년도 4월 10일 총선거가 끝나는 4월달을 지나서 3월달과 6월달 그 사이에 네. 대치동 음마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네. 음마 아파트가 20억까지 떨어졌다가 24억까지 지금 올라와가 있습니다. 싶으면 현재. 그렇군요. 네네. 23, 4억까지 지금 상승해가 있습니다. 싶으면. 네. 내년 2024년도 3월 달에 20억을 깨고 바로 내려갈 거라고 제가 그렇게 예측을 해드렸어요. 기억 안 나시나요? 제가 그렇게 예측했어요. 예,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예, 어렴풋이라도 기억나시면 됩니다. 제가 네네네. 예측해드렸거든요. 예. 예, 근데 제 예측보다 지금 3개월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연말에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곳곳에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예. 저도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제가 예측했던 부동산의 거시경제 예측보다도 지금 6개월, 3개월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20억이 무너지는 그런 신호는 없지만은 지금 대단히 안 좋습니다. 대단히 좋지 않고 제가 예측한 엄마 아파트 기준으로 20억이 붕괴되는 거는 내년 3월 달에 붕괴가 될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지금은 붕괴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 현재까지. 네네네. 그러나 대단히 안 좋습니다.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 있는 민심이 다 이거를 지금 캐치하고 있어요. 굉장히 서울에 있는 주민들이 예민합니다. 상당히 예민합니다. 지금 자산 가격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 서울, 경기 여론이 이제 국민의힘이 안 좋군요. 민주당이 이런 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러니까 내가 매일 민주당한테 질책을 하는 겁니다. 이 민심을 왜 모르냐고요. 예. 이게 민생이고 경제고 우리 국민의 삶이고 내 주택이고 나의 삶인데 나의 노후인데 이걸 왜 모르냐고요. 예. 조금만 감당을 하시고, 예, 오늘 제가 무조건 민주당 당직자들 의원들한테 제가 오늘 이 영상 짤로 만들어서 보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걸 모른다. 서울뿐만 아니라 이 수도권의 광역시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자산 가격에 지금 민감하고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네. 지금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예민합니다. 그래서 지금 갤럽 기준으로 윤석열 지지율이 33%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식품님은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는 12월 27일 날 국민의힘이 붕괴될 거다, 분열될 거다 예측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될 거라는 거죠. 시간은 좀 걸리겠죠.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하고 뭐 이렇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1월로 넘어가겠죠. 근데 이 대중들이랑 이제 교환해가지고요. 내 아파트값 떨어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 내 아파트값을 더 올려달라고 민주당, 문재인 정부를 지지를 철회했지 않습니까? 내 아파트값 때문에 민주당이 미워서 문재인
문재인을 지지를 철회하고 윤석열을 찍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중들이 교활합니다. 김건희의 꼬투리를 잡습니다. 대중들은. 그 명분을 잡아가지고 내 자산 가격 폭락에 대한 미움을 그쪽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대중은. 그 경제적인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김건희에 대한 그 정권에 대한 정치권에 대한 그 명분을 꼬투리를 잡아서 거기에다가 대중들은 불만을 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때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치를 한 것이 프랑스 대혁명의 겉으로 드러난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의 근본적인 이유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닙니다. 그거는 미국의 독립전쟁을 네. 프랑스가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지원하면서 재정이 방탄하듯이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전쟁을 지원하면서 국가 재정을 거의 찌풍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바닥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치를 했기 때문에 대중들이 빵을 달라 그러면서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치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루이 16세하고 목을 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은 내 아파트 자산 가격에 대한 폭락의 불만을 김건희 특검의 꼬투리를 딱 잡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33%의 갤럽의 지지율이 곧 30%가 무너질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갤럽 30% 지지율 무너지면 이거는 심각한 건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기 전에 연말에 곧 30%가 저는 무너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측은 잘 맞추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12월, 그러니까 이 쌍특검이 이슈가 되기 전에 갤럽 지지율이 30%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비대위가 오고 김기현이 쫓겨나고 장재원이가 되고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정치권에 그들이 밥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이슈이죠. 국민들은 관심 없어요. 그런데. 네, 그거는 국민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심 많은데요. 그건 이제 그 정치권에 평론하시는 분들이 하나의 이슈인 거예요. 이슈. 네. 그렇구나. 국민들의 대다수는 그런데 별 관심 없습니다. 네. 예. 제가 겪는 민심은 거의 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자, 민주당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팁을 좀 주십시오. 저도 이 민주당의 상황들이 좀 안타까워서 저는 이제 정치 시사 논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디테일을 가지고 이제 얘기도 하고 다루고 또 시청자들의 니즈가 또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팁을 좀 주신다면 민주당이 어떤 좀 방향성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중요한 거는 국제 정세를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 민주당이 좀 숲을 보고 예. 총선과 대선을 준비를 해야 된다. 국가를 준비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제 이재명 대표도 대선 기간에는 5% 경제 성장을 하겠다. 1인당 5만 불 시대를 열겠다. 세계 5위의 국가를 하겠다. 5 시리즈를 공약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1년 만에 이제 좀 철이 많이 드셔가지고 얼마 전에는 기자회견할 때 3% 성장을 위한 공약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실질적인 거시경제 전문가인 홍성국 씨라는 수박이잖아요, 홍성국 씨가.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경제 교육을 많이 조언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이재명 대표가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3% 얘기하실 때. 저는 5% 얘기하실 때 되게 좀 황당했거든요, 사실. 그렇죠. 3%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옛날에 약간 이명박 747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대선 기간 때. 예. 그러니까 3% 얘기하실 때는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아, 이제 진짜 대통령 같았어요, 그때는. 현실적인 사람 같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좀 거시적인,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모든 전문가가 얘기하지만 이제 미증유의 국제 경제 위기를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증유라는 거는 저도 어디서 어떻게 경제 위기가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중국에서 터진다? 안 터졌잖아요, 중국에서. 근데 전문가들은 다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위기라는 건 제가 또 주장을 하지만요. 중국에서 위기가 올 거다. 미국의 SVB,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파산이 일어날 거다. 위기가 온다는 건 다 틀어막아 버립니다. 중앙은행에서. 그러니까 위기가 온다라는 거는 징조가 있으면 다 틀어막아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위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코로나를 우리가 알았습니까? 네. 코로나 위기가 오는 줄 알면 다 틀어막아 버리죠. 그렇죠. 모르니까 위기는 모르기 때문에 위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경제 위기는. 그러니까 저도 어디서 터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발생이 되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전문가가 지금 다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위기의 크기가 얼마냐? 미증유입니다. 미증유. 알 수가 없습니다. 네, 혹자들은 IMF보다 더 심각한 어떤 경제 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MF를 맞을 일은 없습니다. 단연컨대. 그런데 이제 그 G7 있죠, G7. 네네. 그러니까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영국, 이태리, 이탈리아. 예, 프랑스. 예, 예, 이제 이게 G7이잖아요. 예, 제 예측입니다.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시풍님. 예. 그 G7 하나에 국가 하나가 국가 부도가 날 겁니다. 어, 이탈리아 아닙니까? 그건 제가 어딘지는 제가 그 알 수가 없. 제가 그거 알면은 제가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 연준에 제가 저 총재하고 있죠. 제가 이러고 아, 예, 살겠습니까? 근데 알겠습니다. 그 네. G7 국가 중에 하나가 국가 네. 부도 위기가 맞을 겁니다. 음, 그 정도의 경제 파급력이 올 겁니다. 음,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일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근데 돈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네네네. 뭐 아무리 전문가들이 예측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실물 경제인이기 때문에 돈만 봅니다. 돈, 환율. 음, 엔화는 거짓말 안 합니다. 달러는 거짓말 안 합니다. 음. 엔화가 지금 50년, 100년 만에 N저라는 거 아시죠? 네, 많이 하락했죠. 예. 근데 돈은 거짓말 안 합니다. 식품이. 음, 뭐 전문가들의 예측은 필요 없는 겁니다. 돈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기라는 것도 항상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위기의 징조는 늘 지나고 보면 우리가 미리 생기게 마련입니다. 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정도의 이제 미증유의 그 경제 위기가 오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과 실력 있는 정당이 되려면 그 미증유의 국제 정세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 우리 국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써야 되고, 정부가 미진할 때 어떻게 발빠르게 정책을 해야 될 것이며,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이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이며, 그것을 정밀하고 세밀하게 대안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물쭈물, 우물쭈물, 좋은 게 좋은 거다. 정부가 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 관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식품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력 없이, 상상력 없이, 그냥 관료들이 하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정치인들이 지금처럼 그냥 뭐 하는 대로 따라간다. 국민들이 용서 안 할 겁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민주당 많이 봐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많이 봐줬죠. 예. 저는 솔직히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뭐 다수 의석을 할 확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높죠. 근데 예.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걱정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네. 첫 번째는 민주당이 식품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네.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 저를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저는 원래 실물 경제를 공부를 하고, 실물 경제를 다루고, 실물 경제인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는 뼛속까지 경제적인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다루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진보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음, 자꾸 이제 진보가 무엇이고 보수가 무엇이냐 이걸 자꾸 구분을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면 진보고, 국민의힘 지지하면 보수고, 호남에 살면은 진보고, 경상도 살면 보수다. 이렇게 이제 뭐 싸우는 분들이 있고 말씀을 많이 하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좀 3첩보로 빠지는데 제가 공부하고 배운 대로 진보 보수를 구분하는 법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진보 보수를 배우고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이제 가치관으로 진보가 무엇이며 보수는 무엇이다. 제 삶의 가치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은요, 식품님. 네. 이 진보는 사람을 이성적으로 불안한 존재로 보는 것이 진보 아닙니까? 그리고 보수는 사람이 이성적으로 갖추어진 사람으로 보는 것이 보수거든요. 그러니까 진보는 늘 사람은 불안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 불안한 사람을 시장에 개입을 해서 그냥 우리가 늘 말하는 큰 정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적극적 자유를 민주당에서 부동산은 놔두게 되면 인간이 불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개판을 만들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자유를 적극적으로 통제를 해야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을 많이 뽑아가지고 큰 정부, 빅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큰 정부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증세를 해서 공무원들을 많이 먹여 살려야 되고 큰 정부를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게 큰 정부의 진보 정부의 원칙이고 보수라는 거는 아니다. 사람은 인간적으로 개판을 치는 사람이 아니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자유에 맡겨 소극적 자유죠. 작은 정부, 공무원을 뽑지 않고 자유를 줘도 서로 거래하고 매매를 해도 무조건 100억, 200억 받고 개판 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적당한 가격이 되면 가격을 조율을 해가지고 시장에 맞게끔 조율을 해가 이성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지
정부가 자꾸 개입해가지고 사라, 팔아라, 말아라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공무원 숫자만 많아지고 정부만 비대해진다. 그 작은 정부와 스몰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진보 보수의 가치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래 배웠거든요. 네, 뭐 일면 동의를 합니다만은 민주당이 그런 설명대로라면 민주당은 진보 정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진보 보수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 이론에 비하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자꾸 이제 뭐 호남이 진보고 막 그 경상도가 보수다 이렇게 따져 들어가니까 이제 지역 감정이 되고 이러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맞습니다. 예. 네. 저는 여하튼 뭐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제 짧은 알겠습니다. 소견이고요. 음, 그래서 여하튼 이제 이 국제 경제 위기가 내년에 발생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연말에 좋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네, 여기에 반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의 능력치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 시장주의자들이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 서울 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누가 불만이 많냐? 특히 강남 4구나 여의도나 목동에 있는 주민들이 오세훈 씨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싶습니다. 오세훈 씨 인기 지금 굉장히 여론조사하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세훈 씨. 왜냐하면 이 사람의 부동산 정책이란 게 이 보수주의자가 아니고 이 어중이 떠중인 거예요. 지금 오세훈 씨가 지금 뭘 알아야, 뭘 알아야 하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민심이 바닥입니다. 오세훈 씨가. 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서. 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의 민심이 강서구에서 일부가 나온 겁니다. 일부. 그러니까 이제 몇 프로가 나왔죠? 57대 39가 나왔잖아요. 일부가 나와 어떤 수치가요? 강서구청장 선거 예. 결과가 57%대 39%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17.15% 차이였습니다. 예, 그 차이가 이제 일부가 민심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여론조사를 봤더니 예. 이준석이가 노원병에 우리 예. 상계동입니다. 제가 뭐 우리 동네 사니까 제가 이준석을 잘 알죠. 네. 뭐 안철수도 뭐 우리 제 옆 동네 사니까 제가 잘 알고요. 네. 10년 살았어요, 안철수 씨도. 제가 잘 알아요, 우리 동네 살아가지고. 예. 네. 아, 노현병 근데- 여론조사 보신 거군요. 예, 보니까 우리 네. 여기 김성한 민주당의 노원구청장 출신하고 이준석하고 네. 지지율이 원래 4% 5%밖에 차이 안 났거든요, 투표하면. 지금 23% 차이 납니다. 근데 거의 2배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네네. 지금 화면에 띄우고 있는데요. 김성환 후보가 49.7이고요. 이준석이 26.9가 나왔습니다. 지금 식품이 그게 왜냐면 이 노도강의 이 부동산 가격이 지금 최악입니다. 서울에서 제일 심각합니다, 지금. 네. 거기에다가 이 노도강이 특히 노원, 도봉, 특히 이 노원의 상계동에 영끌한 젊은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전국에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이 민심에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서구의 그 지지율의 차이는 지금 민심의 서곡인 겁니다, 식품이. 근데 이게 이제 총선에 그대로 드러나는데 저는 이 예측을 내년 3월 달에 그러니까 4월 10일 날 총선거 전에 제가 이 거시경제 부동산이 움직일 거라고 예측을 해 왔는데 예. 이게 좀 앞당기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식품님하고 이제 연락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대출을 줄이고 이자를 줄이고 외식을 줄이고 빚을 갚고 그다음에 외출을 줄이고 그다음에 소비를 줄이고 생활비를 줄이고 현금을 모으고 그렇게 알뜰하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게끔 거리띠를 졸라매는 방법, 기업을 하는 사람이든 직장인이든 소득을 고통의 시절입니다. 그런 삶의 경제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좀 감히 제가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미정의 시기가 지금 왔습니다. 예. 그리고 참 윤석열 씨가 참 안타깝게도 윤석열하고 이복현 건강위원장이 주식 공매도 금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공매도 금지가 효과가 없다. 하루밖에 안 갔다. 진짜요? 이런 보도가 쏟아지는데요. 근데 윤석열, 이복현 씨가 참 재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재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근데 이제 식품이 공매도 금지한 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예, 저도 공매도 한시적 금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효과가 있는데 이제 언제 효과가 있냐면요. 4월 10일 총선거 때 국민의힘이 대패할 거 아닙니까? 대패하고 나서 효과가 딱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효과가 나와야 자기들한테 좋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효과가 미비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거 딱 끝나고 나서 효과가 반짝할 겁니다. 공매도 금지 효과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 네. 끝나면 지금 그 많은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가 마이너스가 돼 있어도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제 제가 그 데이터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김밥값이 2016년도에 음. 김밥값하고 2023년도 오늘 김밥값이 36%가 올랐어요. 음. 짜장면 값도 36%가 올랐고요. 소주 값도 36%가 올랐고요. 버스값, 택시값은 40% 올랐습니다. 많이 이게 올랐습니다. 물가가 이제 라면 값도 그렇고 대략 이제 우리 생활 물가가 네. 다 36%에서 40%요 정도 다 올랐거든요. 네. 이제 전국 부동산 통계, 한국 음. 부동산원에 가시면은 네. 전국 부동산 통계가 2016년도 1월 네. 달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 네. 2016년도 1월 달에 2017년도 1월 달부터 2013년도까지 전국 부동산 평균이 30%가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그리고 네네. 주식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2017년도 5월달 출발하기 전 2017년도 1월달이 1980포인트인가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거기에다가 곱하기 36을 하면 2660포인트입니다. 2023년도 6월달에 2660포인트를 찍고 최근에 급격한 변동성이 있어가 2300포인트까지 급격하게 하락을 했죠. 네. 그러니까 급격하게 다시 공매도 금지를 하니까 지금 2400, 500포인트까지 물가 상승률만큼 맞추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네. 지금 2,400 한 6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눈 깜짝할 사이에 2600 그 물가 상승률까지 올라오게 되가 있습니다, 경제라는 거는. 이러쿵저러쿵 말 많을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외국인들이, 그 경제 주체들이, 메이저들이 6년 동안 물가 상승률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한국의 코스피가 경제가 좋든, 경제가 말아먹었든, 한국 경제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6년의 물가 상승률보다 상당히 밑으로 떨어져가 있기 때문에 저평가이기 때문에 메이저들이 쓸어 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상승 곡선을 걷고 이제 2700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다들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미증유의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기 전에 주식시장이 제일 금융시장이 타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늘 그래왔듯이요. 네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과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네네. 희망을 좀 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일단 고통의 시간에 수술의 시간은 지나야 됩니다. 수술의 시간이 지나야 된다. 내년 예, 총선 이후에 그건 좀 주식 시장은 회복이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예. 얼마나 똑똑하시는 이 대중이 무섭냐면요. 이런 디테일한 이런 경제 로드맵에 대해서는 모르시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대부분 잘 모르죠. 예, 거의 모르십니다. 이 전문가들도 뭐 제가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도 확신이 없어요. 대략적인 거 뭐 얼개만 알죠. 저는 뭐 20년 넘게 이 실물 경제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전문가분들도요, 자기 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얼개만 아시는데 지나가 보면 다 마치거든요. 지나간 거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대중들이 무서운 게 선거를 통하면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걸 모르는데 총선거에서 민주당한테 표를 확 몰아주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경제 위기가 온다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세력한테 확실하게 몰아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문재인 정권이 너무 부동산에 대해서 심하게 하니까 그렇죠. 제가 봐도 너무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아니 제가 봐도 이거는 너무너무 지나친 겁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못하는 게 아니고 다 그러니까 이게 대중들이 너무한 거예요. 지금 생각을 했을 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윤석열이라는 정말 그 괴물을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괴물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금 위기를 많이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이 괴물을 갖다가 제압을 하려니까 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다른 방법이 없고 총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근데 방법이 없는데 이게 강서구에서 한번 표출이 된 겁니다. 잠시. 그렇죠. 근데 이 국민들께서 뭐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로가. 근데 이게 이제 지지율에서는 나오는데 언론에서는 자꾸 이걸 혼란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자꾸 신당이다 그래서 자꾸 다른 상품에 눈을 돌리게 하고 이렇게 자꾸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이제 그 야바이를 치는데요. 이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분명히 할 겁니다.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윤석열은 제가 1년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의 승리와 관계없이 윤석열은 경제 때문에 끝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선되고부터 그런 말씀을 예측을 하셨기 때문에 경제, 세계의 이 대공황에 준하는 경제 위기는 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먼 길로 가가지고요. 미국이 팍스 아메리칸,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 경찰로의 역할을 못한다고 제가 6개월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현실에 그대로 우리 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 하마스와의 중동 전쟁, 세계 전쟁이 있어가지고 해병대라든지 지상군을 한 명도 투입을 못 하잖아요. 세계의 경찰로서 완전히 지위를 잃은 겁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은 2001년도 뉴욕의 9.11 테러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패권은요 이미 그때부터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로지 달러 패권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돈을 대면서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엔진 2개 중에 하나가 꺼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군을 넣지 못하고 오로지 그 항공모함 그러니까 제공권을 가지고 미사일이나 항공 제공권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군사 역사에서 제공권만 가지고는 그 세계 경찰 역할을 못합니다. 지상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상군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왜냐하면 이 하마스는요. 지금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상군이 들어오길 기다립니다. 들어와서 자기를 짓밟으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죽이고 여성을 그렇죠. 죽이고 임산부를 죽이고 병원을 폭파시키고 자기 형제 자매들이 보는 데서 목을 따고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고 처참하게 죽이라는 겁니다. 이슬람 동맹 국가들이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사려고 한 건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목격자들이요. 봐라. 지상군이 들어와서 짓밟는 걸 봐라. 자, 그러면 하마스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체가 이슬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원흉은 미국이다. 다시 제2의 9.11 테러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세계적인 분위기가 그 이스라엘,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 전쟁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쪽에 이 손을 들어주는 목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어요. 제2의 9.11 테러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은요. 그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미국의 본토, 그러니까 미국이 진주만 사건 이외에 미국의 본토가 습격을 받은 것은 9.11 테러밖에 없는데요. 미국의 본토가 한 번 더 테러를 받는다 그러면은요. 달러 패권은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맞습니다. 중국으로 위안화 패권이 바로 넘어갑니다. 수랑님, 여기에서 예. 이제 제가 또 얘기를 조금 보태고 싶은 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개성공단 지원 그 이사장 하셨던 그 교수 김진양 교수 모시고 방송을 했어요. 근데 김진양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도 윤석열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윤석열이나 윤석열 주위에 있는 이 뉴라이트 세력들이나 이자들은 진짜 본인이 윤석열이 한반도에 북한을 없애고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열 수 있는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미국은 절대로 한반도의 전쟁, 북한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데 윤석열은 뭐 자꾸 뭐 국지전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말리느라고 지금 혼나고 있답니다. 시품님 그게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고 제가 이제 우리 지금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원한을 저는 경제인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 냉철한 현실 돈만 생각하거든요. 돈만. 네네네. 저도 제 주변에 인생의 환멸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뭐 가치 철학 이런 거 무조건 돈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고방식이 저는 이제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원한을 내려놓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잘 이렇게 판단해 보세요. 북한이 우리의 적은 맞지만 북한이 유엔에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가입된 국가입니다. 국가. 정식 가입 국가. 우리 한국도 유엔에 정식 국가에 가입된 국가이지만 동시에 가입된 남북한 떳떳한 국가입니다. 북한도. 예, 헌법과 배치되는 항목이에요. 이게 바로. 예, 근데 국제법상 인정된 유엔에 그렇죠. 정식적으로 가입된 맞습니다. 국가. 근데 그 가입된 국가를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든 클린턴이든 그 네오콘의 아버지 조지 부시도 유엔 연설할 때 미국 그 악의 축이라고는 했지만 북한을 쓸어서 없애버리자고 발언을 한 정상이 아무도 없어요. 당연하죠. 그렇게 발언을 한 사람이 트럼프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미국도 9.11의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진주만 습격, 하와이를 공격당한 것 말고는 미국 본토가 단 한 번도 공격받은 적이 없는데 그 9.11의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 국민들에게는. 근데 북한은 그렇게 시풍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달러 패권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북한은 그때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2001년도부터 G2 중국이
국제 세계 2위의 무역국으로 부상을 부상하게 한 된 거고 거거든요. 맞아요. 북한은 북한은 테러가 이겼던 예, 거예요. 북한은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은 없다. 우리는 미국을 직접 때릴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왜냐하면 그 외교에서 에티켓이란 건요, 네. 정식적인 국가를 갖다가 아무리 불만이 있다 그래서 음, 쓸어버린다, 없애버린다 발언을 하는 정상은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트럼프가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를 세계적인 국가에서 트럼프를 인간 취급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엔에서? 윤석열 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씨 그 유엔이든 아펙 회의든 가면은 꽂아놓은 보리짝으로 외국 정상들이 그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먼저 와서 인사하는 정상이 없더라고요. 야, 정말 그게 냉혹한 외교의 현실인 겁니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엔에 가입된 모든 국가가 북한에 불만이 있어요.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도 음. 맞아요. 네네. 맞지만 음, 그게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라고 인정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놓고 연설로 북한을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발언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외교예요. 예, 속으로 생각하지 대놓고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외교에서는. 근데 맞습니다. 그렇게 발언한 트럼프하고 윤석열을 외교 정상들이 그 정상적인 그러니까 항상 트럼프하고 윤석열은 외교에서 꽂아놓은 보리짝으로 항상 그거 보면 카메라 뒷전에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을 그대로 카메라가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외교를 떠나가지고요. 근데 이거 복구하는데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예. 이게 이제 또 경제, 외교.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이제, 이 남북한 경제 협력이 아니면은요, 끝났습니다. 한국 경제는. 제가 이런 말 드리기 참 비참한데요. 네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자꾸 한국은행에 이제 그 어떤 그 공신력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씨가 공식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2번, 3번. 한국은 잠재 성장률 1%의 성장률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이 구조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안에 빈곤해질 거다.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창용 씨가. 네. 그 점잖게 얘기해서 5년에서 10년, 단기로 5년, 길게는 10년을 얘기했지만요. 점잖게 얘기해서 빈곤해질 거다. 분명히 빈곤해질 거라고 워딩을 그렇게 썼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예.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요. 제가 경제적으로 독해를 해드리면요. 빈곤해질 거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남미식 아르헨티나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은행 총재가 차마 그 얘기를 못 쓰는 거예요. 그냥 빈곤해질 거다고 쓴 겁니다. 거칠게 표현하면 독해를 하면 아르헨티나식, 남미식 경제로 우리나라는 갈 거라고 그 사람이 빈곤해질 거라고 그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러면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그 구조개혁을 앞에 두 글자를 다 뺀 겁니다. 재벌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노동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를 네 글자를 다 뺀 거예요, 그 사람이. 재벌 구조개혁 한다면 정경련에서 난리가 납니다. 노동 구조개혁을 한다 그러면 민주당부터 민노총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치적으로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자, 노동 구조개혁 하자 그러면 민주당부터 입법 안 해줍니다. 난리 나버립니다. 네. 재벌 구조개혁 하자 그러면은요,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습니까? 윤석열이 협조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 여야 정치인들은 이미 우리 한국에 주어진 숙제 구조개혁이라는 거 법률로 입법을 해야 되는데요. 예. 해주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1%는 확정된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거는 남북한 경제 협력체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는 IMF, OECD, IBRD 모든 세계 경제 석학들이 한국의 경제를 딱 진단을 내린 겁니다, 이미. 예. 이거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우리 또 예. 지금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한 2,600분가 그래요 들어오셨는데 시청자 아이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미국이 미국이죠. 과연 지금 뭐 미국 얘기하고 뭐 미국이 문제다 얘기하면 또 반미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뭐 반미의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이 과연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반도의 전쟁을 원하느냐? 둘 다 원하지 않잖아요. 적당한 긴장 관계. 미국 본토가 아닌 세계 어느 곳에서도 국제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자기들의 자원, 무기들을 전 세계의 뭐 거의 한 70여 %를 점유하고 있다는 미국이 그것들을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대한민국 국민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이 진짜 한반도를
자유민주주의의 한반도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이 헛된 망상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힘으로 누르는 안보, 강한 안보를 외치면서 북한을 억누르려고 하는 이거 지금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저는 그 우크라이나,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작년에 발생이 됐을 때, 음, 뭐, 젤렌스키가 거의 푸틴을 꺾는다라는 서방 언론부터 우리나라 나왔을 때, 네. 시프님과 통화를 할 때 제가 국제 정세를 전쟁을 분석을 했잖아요. 예, 예, 예. 제가 딱 한마디로 말씀드렸잖아요. 푸틴은 제갈량과 조조를 합쳐놓은 사람이다. 이 서방의 모든 전문가가 지금 푸틴한테 당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 러시아는 600년 역사에서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 나폴레옹, 히틀러도 러시아한테 무릎을 꿇었다. 근데 러시아가 단 한 번 딱 진 게 러일 전쟁 해전에서 일본한테 무릎을 꿇은 이후에 네. 러시아를 이긴 나라는 단 한 번도 없다.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바이든이 다 합쳐도 푸틴을 꺾을 수가 없다. 지금 젤렌스키의 패전이 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제 첩보로는. 아니 젤렌스키의 패전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패전이죠. 젤렌스키만 승리한 거 네,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근데 보는데요. 이 전쟁으로 녹아난 사람은 김정은이에요. 김정은. 그러니까 김정은의 그 북한의 지금 군수 공장이 제 예상으로 24시간 돌아가고 맞습니다. 자, 지금 정확하게 그러면-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 수랑님이 경상도 분이셔가지고 못 알아들으신 분 계세요. 노란 사람. 그래요? 그러니까 노란한 사람이 아니라 러시아의 노란한 네. 사람이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녹아난 사람. 흔한, 네. 흔한 사람. 최대 수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김정은이다. 북한이다라는 얘기를 수랑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정은은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네, 그럼요. 맞아요. 푸틴한테 최첨단 우주과학 기술의 이전을 받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최고의 포탄을 떨이를 당하고 군수 공장이 빵빵 돌아가면서 러시아에서 달러가 팍팍 들어올 겁니다. 지금 북한 놀았습니다. 진짜. 일본이 2차 대전 패전으로 밥이 없어가지고 그 진흙을 갖다가 흙을 황토를 국민들이 먹고 사는 그 굶어 죽는 위기에서 한국 전쟁이 발발되면서 미국의 군수 공장을 역할하면서 제2의 경제 부흥을 일으키면서 경제 2의 대국의 발판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김정은이가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의 지금 군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그렇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김정은은 깽가리를 치고 흥하고 달러가 김정은한테 팡팡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예. 중국과 러시아도 그 유엔 안보리 제재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가 이제는 뭐 대놓고 그냥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그 북한이 잘 살면 잘 살수록 우리 남한하고 그 경제 교류할 일이 없지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럴수록 우리의 이 대한민국은 경제 교류의 그런 기회의 하나의 어떤 성장의 기회를, 좋은 성장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제가 꼰대가 아니고요, 1% 그 저성장 시대의 그 나라의 삶이 어떤지, 한 6개월 정도, 6개월이 아니면, 우리 그 시풍님은 그 이태리, 그 밀라노, 피렌체 그 유학생활 해보셨잖아요. 예, 뭐 길게는 아닙니다만은 네네. 예, 그 저성장 국가의 그 네. 삶의 유럽의 그 삶이 어떤지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가난한 선진국이죠. 가난한 선진국. 예, 거기 가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보라는 겁니다. 저성장 국가에 가서. 화려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 삶이 어떤지 체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햇반에 스팸에 김에 그냥 삼시세끼 그것만 먹고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 삶이 우리 한국의 1%의 성장이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살아보라는 겁니다. 예. 그 삶이 그렇게 좋다면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랑 너는 타이머신 타고 갔다 와봤어? 네, 갔다 와봤습니다, 저.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삶에 대해서. 저 갔다 와봤습니다. 1% 저성장 국가, 3%의 성장 국가 다 살아봤습니다. 2001년도 일본이 4만 불, 일본이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의 국가였습니다. 2001년도 미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의 국가였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페이스북, 애플, 테슬라, 스마트폰, 유튜브 혁신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세계 1위의 1인당 국민소득 6만 5천 불,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혁신의 국가가 돼가지고 정말 세계를 이끄는 경제 리더가 됐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혁신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난 일본은 오늘도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입니다. 네. 한국에도 추월당하기 일보 직전에 윤석열이가 빠꾸시켰습니다. 지금.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 한국하고 지금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2천 불이고요. 예. 4만 불까지 실질적인 PPP 실질 소득은 4만 불이 갔었죠. 음. 명목 GDP는 3만 5천 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는데 실질적인 GDP를 따져야 되니까 PPP GDP는 4만 불까지 갔었습니다. 네네. 그러나 명목 GDP상 현재는 3만 2천 불인데요. 음.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가 혁신이라는 것은 뭐 민주당에서 혁신은 민주당 잘하잖아요. 부동산 하나 빼고는. 민주당이 최고입니다. 아니, 슈퍼님 얼마 전에 니엘리턴과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예. 정책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R&D, 우수과학기술, 그다음에 수소에너지 그 정책에 대해서 어느 당이 잘하느냐 하니까 모든 분야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이 앞선다라는 게 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슈퍼님. 사실 김대중 근데- 정부, 노무현 정부, 뭐 문재인 정부, 뭐 정보화 고속도로를 낳고 또 그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를 낳고 사실 민주정부에서 해낸 성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근데 단 한 가지 그게 60대 30으로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힘이 60% 잘한다 나오고 30%는 민주당이 못한다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거 딱 한 분야만 빼고 나머지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혁신을 통하면은 10년 뒤에 일본을 능가해서 영국 세계 5위 영국의 5만 불을 우리가 추월을 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일본처럼 일본보다 더 어려운 우리 젊은이들 삶. 저 같은 사람은 괜찮아요. 저희 같은 기성세대들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자유 다 누리고 살 수 있고 어려움 없어요. 예, 국가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거 다 누렸기 때문에 국가가 문제죠. 그러니까 그 저성장이라는 게 얼마나 참혹한 건지 정말 좀 느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관적인 얘기들을 해주셔서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석열만 없으면 다 해결되죠. 자, 윤석열은 자 이제 총선이 끝이 나면 이제 윤석열의 몰락은 가시화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탄핵 되겠습니까? 탄핵 이전에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총선에서 이제 이제 실질적인 국정 운영이 안 돼 버리면은요. 네. 그때는 실질적으로 이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그 언론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버틸 수가 없어요, 싶으니. 그렇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데요. 예. 대한민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데요. 일단 예, 죄송합니다. 수랑님께서 내년이 가기 전에 올 12월에 30% 붕괴됩니다. 갤럽의 30%대가 붕괴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셨어요. 김건희 특검하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예. 지금 수도권의 자산 가격이 아파트 값이 심각합니다. 그렇죠. 예, 떨어졌죠. 지금 밟으면은요, 예. 그냥 추락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추락하고 있고 일보 직전이에요. 그냥 쉽게 해서 단순하게 1억, 2억 떨어지면 견디는데요. 지금 뭐 심각한 데는 8억, 10억씩 그냥 강남 같은 데는 푹푹 떨어지는 곳도 있고, 비밀리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도, 금매로 나와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자산 가격이 폭락이 아니고 이게 금융권에도 미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융권에 미치게 되면 이게 도돌이표로 다 이게 민생까지 미치는 거거든요. 저도 수랑님 얘기를 이제까지 쭉 들어오면서 제가 생각이 조금 바뀐 게 있거든요. 저도 주택이라는 것은 살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집값이 버블이 심하냐 그랬는데 그 수랑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강남은 강남대로 놔두고 수요가 있으면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든지 그 정부가 공급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집 없는 사람한테 집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을 세우면 되는 것이다. 왜 자꾸 강남은 두드려 잡으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자꾸 들어보니까 그게 수긍이 가는 거예요. 이게 수요가 그게 식품이 헌법 정신에 맞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립학교 국가에서 의무 교육을 하게끔 헌법에 보장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의무 교육을 할 수 있는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공교육을 다 의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시설 확충을 못하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사립학교에 세금 지원을 해주는 거와 같은 것이 헌법에 있는 공교육의 의무 교육을 국가가 해야 되는데 다 못하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국가에 있는 업무를 대신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세금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와 같기 때문에 헌법에 국민들의 쾌적한 주택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공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근데 국가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주택이나 기본주택이나 이 집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월세 사시는 분들 20%, 전세 사시는 분들 20%, 대략 한 40% 되는 분들한테 그분들한테 집중을 해가지고 1가구 2주택을 쾌적한 집을 가지게끔 지원하고. 국가가 좋은 집을 이렇게 쾌적한 집을 갖게끔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걸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이 60% 강남이든 집을 가진 자들한테 세금을 증세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뜯어가지고 이 40%한테 지원을 해주면은 골고루 공평하게 되겠다라는 경제적인 이론을 들이대니까 이게 밸런스가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게 이론인데 이게 성립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40%도 깨져버리고 60%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동훈이가 타워팰리스 그 마누라하고 20매덕짜리에 전세를 살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왜 전세 삽니까? 첫 번째, 1가구 2주택 타워팰리스 30매덕짜리 집을 사게 되면 당장 종부세를 내야 되잖아요. 30매덕에 대한 1년에 재산세는 별도 종부세를 내야 되니까 종부세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사는 거예요. 왜 종부세가 아깝나요? 한동훈 마누라 카메라 나왔잖아요. 그 사람은 자동차 채권 30몇만 원 내기가 싫어가지고 아까워가지고 경기도에 위장 전입을 했잖아요. 그 30몇만 원을 아끼려고. 근데 그런 사람이 1년에 종부세, 그 주택을 30매덕짜리 타워팰리스를 소유를 하게 되면 그 타워팰리스 종부세가 얼마 나오는 1년에 잠깐 계산을 해보면 30매덕이면 3천만 원 좀 더 나올 겁니다. 그 30몇만 원 그 자동차 채권 아끼려고 경기도로 위장 전입을 했는데 그렇지. 3천만 원 아깝겠습니까? 안 아깝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아무리 김현장의 연봉이 10억이라도 3천만 원 세금 다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 능력이 되는데도 재산이 몇십억 돼도 타워팰리스 전세를 사는 거예요. 왜? 종부세가 아깝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민주당에서 임대차 3법으로 보호를 딱 해주는 거예요. 세입자라는 거예요, 세입자. 그러게요. 그거를 그러니까 상한선을 두면 되지 않습니까? 전세 얼마 이상은 해당 안 되는 걸로 상한선을 두면 되잖아요. 만약에 하더라도. 그러면 옥상옥이 돼가지고 법률이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외를 만들어야 되고 그 법에 그래서 그건 복잡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면 자, 이게 그 전세가 그게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지금 네네. 주택 가격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집주인들이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예. 집주인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전세값을 대폭 올립니다. 왜? 본전 뽑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군요. 은행이 이자는 내야 됩니다. 은행이 예. 이자는 내야 됩니다. 만만하지 집값으로 않네요. 차익을 못 거두니까 전세값을 대폭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음. 민주당에서 임대차 3법으로 4년 동안 딱 묶어놔서 5% 이상 전세값을 못 올리게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4년을 참다가 4년 갱신이 끝나니까 한꺼번에 10년치를 한꺼번에 딱 때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집주인들이.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도 똑같은 평수가 전세값이 2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예. 2018년도에 통과했던 부작용이 서서히 처음에는 전세값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한호를 한 거예요. 봐라, 법률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통과하니까 박주민 의원이 대표적이거든요. 자기가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원희룡이한테 효과 있지요? 하니까 원희룡이가 예, 효과 있습니다. 왜냐면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사정문에서. 그러니까 효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한 거 효과 있습니다. 임대차 4법 하니까 안정됐죠. 이제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집값이 하락하니까 전세값으로 월세값으로 본전 때려버리는 거예요. 집주인들이. 전세값 2배로 올려라. 지금 전세값이 네. 수도권을 기반으로 지금 대단히 전세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싶은지. 그러니까 이 세입자가 또 주고 나는 거예요. 전세 사는 사람들, 월세 사는 세입자가 1가구 1인 가구, 청년들 또 주고 나는 겁니다. 이게 네. 이제 올해 내년 집값은 하락하고 주인들은 집은 못 팔죠. 팔립니까? 누가 삽니까? 지금 거래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전세값 그러면 전세값이 올라갑니다. 집값은 하락합니다. 그럼 갭 차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2년, 3년 지나면 갭 투자가 민주당 정부,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을 때쯤 되면 또 갭 투자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처럼. 예, 계속 돌아가는구나.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딱 잡으면 갭 투자가 또 활성화되는 겁니다. 5천만 원, 몇천만 원 들고 경기도 강남에 이런 데를 그러면 이것도 못 막아요. 이게 사이클이 계속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준비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예, 진짜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맞는 말이라서 짜증이 나요. 아니 시풍님 이게 민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자, 한동훈이가 만약에 지금 이제 한간에 떠도는 얘기는 원희룡 또는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으로 올 것이다. 국민의힘에. 그리고 한동훈이는 지금 이제 아니, 정치를 하는 쪽으로 튼 것 같아요. 예. 아니, 시풍이 죄송한데요. 예. 한동훈 그것만 좀 마무리할게요. 예, 마무리 하십시오. 그 한동훈 그 타워 팰리스 전세 살잖아요. 예, 예. 그 시풍님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셨잖아요. 그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액의 20억짜리, 30억짜리 전세 사는 들 있잖아요. 예, 예. 해결책. 그 사람들한테 1가구 1주택 사는 사람, 2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재산세 부과시켜야 됩니다. 재산세. 그 사람한테 왜 재산세 안 때립니까? 그 사람 그러면, 그럼 어떤 기준으로요? 아니 20억짜리 아파트 살면 재산세를 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자가일 경우에. 그럼 2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한테 재산세를 내야죠. 재산인데 네. 그게. 네네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재산세를 때려야 돼요. 고액의 전세 세입자한테는. 고액 전세 세입자한테는. 예. 그러니까 10억 이상 전세 사는 세입자는 세입자로 보지 말고 1가구 1주택자하고 동일하게 재산세를 부과를 다 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민주당이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앞전에 다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법률도 하셨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그 한동훈 집에다가 그 건강보험료 있죠. 네. 20억짜리 아파트 소유한 국민하고 똑같이 건강보험료를 딱 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김건희보다 건강보험료 많이 내는 게 짜증나 죽겠어요. 아까워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전세 사는 이유가 재산세 내기 싫고 건강보험료 작게 내려고 살거든요. 네. 그 시풍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윤희숙이 국민의힘이 그 전세 사는 거 그거 내기 싫어가지고 산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거 딱 때리고 세입자라고 그거 훔치고. 재산세하고 건강보험료 그렇게 딱 부과를 시키면은요. 네. 전세 사는 거하고 내가 타워 팰리스 집 산 거하고 그 납부한 세금하고 보험료를 딱 비교해 보면 집 갖고 있는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집을 사는 거예요. 좋네. 전세 살 일이 없죠. 전세 살 일이 없죠. 고액 전세 그 자에게는 똑같이 집을 보유한 것과 똑같이 재산세를 부과해라. 재산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1가구 1주택하고 똑같이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라고 약자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그러네요. 솔직히 보통의 서민들이 10억 넘는 전세에 살기는 어렵죠. 서울도 마찬가지로. 사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전세는요, 거의 다 7억이 넘습니다, 강동에서. 그래도 10억이 넘진 않지 않습니까? 10억 넘는 전세 많습니다. 그래요? 대표님. 예. 저는 1억짜리 전세 살기 때문에.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말하는 세수 부족도 종부세를 안 걷어도, 그 세수 부담도 없고, 조세 저항도 없고, 경제 정의에도 맞고요. 그리고 민심의 지지율도 높고, 그 다음에 집을 가진 분들도 다 환호합니다. 맞지.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시풍님 같은 전세 세입자들도 환호를 합니다. 그래, 한동훈 같이 타워 팰리스 사는 놈이 무슨 세입자야, 저거 부자인데.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조세 정의에도 맞고, 경제 정의에도 맞고, 진정한 시풍님 같은 세입자를 진짜 민주당이 보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임대차 3법으로 한동훈 같은 세입자를 보호하냐 말입니다, 민주당에서. 알겠습니다. 예. 자, 네. 이제, 한동훈이가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할 거라는 소문이 이제 파다해요. 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민주당에 되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땡큐라고 했어요, 아까. 저는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권 파트너로 한동훈 씨가 다음에 그 국민의힘의 보수의 대권 주자가 되는 거를 저는 제일 바라고 있어요. 예, 그럼 박살 날 것이다. 아니, 뭐, 무난하게, 박살이 아니고 무난하게 또 당선이, 확실하고요. 왜냐면요. 제가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특히 검사들의 단점은 뭐냐면요. 네거티브밖에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남의 약점만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절대 민중의 민심이, 대중의 민심이 상대방을 욕하고 남을 헐뜯는 사람한테는 친구가 없어요. 시풍님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친구분들을 보세요. 내가 없을 때 나를 험담하는 친구 옆에는요, 사람 절대 없습니다. 네. 유튜브도 인기 있는 유튜브는요, 남을 씹는 유튜브들은 구독자들 별로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예, 누가 저를 요즘 또 씹나 봐요. 예, 저 방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질문하시고, 진짜 이렇게 말한 게 맞습니까? 이재명을 정말 지지합니까? 뭐, 아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도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찼을 겁니다.
한동훈 탄핵을 주장하고 싶은 목소리가 목구멍까지 차고 넘치실 겁니다. 검사 탄핵을 주장하고 싶은 목소리가 김용민 의원보다도 더 앞장서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 참는 성격 아닙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인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윤석열 탄핵, 한동훈 탄핵을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꺼내는 순간, 네거티브를 하는 그 순간, 시원하게 내뱉는 그 순간에 중도층들의 표가 많이 돌았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 유혹을, 그 달콤한 유혹을 참아야 된다. 정말 지금 인내로 많이 참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지지자들은 왜 그런 말을 못하냐, 왜 이재명 너 그거 못하냐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 유혹을 뿌리치고 있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참고인데요, 시프님. 네네. 네. 제가 진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조언이자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소박들 중에 저는 다 안 자르겠어요. 저는 소박들 중에 제일 미운 놈, 누구 이름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한 3명, 4명은 저는 공천을 줄 겁니다. 그것도 당선이 확실한 곳에 공천을 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계속해서 나를 씹어달라고, 계속해서 나를 강력하게 씹어달라고 저는 대선 기간 동안 계속 둘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를 씹는 사람이 민주당 내에 있어야지 우리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더 강력하게 결집하니까. 예. 그리고 저 새끼들 때문에 저거 죽여, 조홍천 죽여라, 이원욱 죽여라, 윤영찬 죽여라. 그래야지 막 저놈들 죽을 때까지 내가 절대 내 지지를, 왜냐하면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박근혜가 멸망한 것은 세월호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가 멸망한 것은 상대방인 이정희의 진보정당을 위헌정당으로 싹쓸이로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보수와 국민의힘과 박근혜는 멸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정희와 진보정당을 살려두면서 진보는 종북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씌워야 되는 겁니다. 저 진보는 종북이다. 그러면 색다른 분석이시네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종북을 씌우면 잘 안 먹힙니다. 아니, 그 종북은 아닌 것 같은데. 희한하게 공감이 되네요. 예, 이정희 대표하고 경기 동부연합, 그 다음에 진보당하고 이석기하고 종북이다. 그러니까 저 종북하고 문재인하고 손잡는다. 고로 문재인은 종북이다. 그게요, 식품이 상당히 많이 먹혔습니다. 이 수도권에서. 그런데 박근혜가 실행을 해버려서 그 고리를 박근혜 스스로가 딱 끊어준 거예요. 대선 후보 때 저 박근혜 대표 떨어뜨리러 나왔습니다. 그 이정희가 서울대 88학번 저하고 동갑내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 사실 표 많이 갔죠, 실제로. 근데 박근혜가 그 고리를 박근혜 스스로가 끊어준 겁니다. 식품이 우리 사회에서 종북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게 이정희 씨가 진보정당이 위헌정당으로 사라지면서부터 종북이라는 프레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종북이라는 프레임을 보수에서 씌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만큼 보수에서 종북이라는 그 프레임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거든요. 야, 신박한 분석이네요. 예.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정희 씨하고 이석기 경기 동부연합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손을 잡고 선거연합을 하면 종북이다. 민주당은 종북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부터도 사실 의심이 갑니다. 이 종북 프레임이 먹힙니다. 사실 먹힙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민주당이 종북에서 자유로워졌어요. 맞아요. 종북을 먹히지가,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희 대표가 위헌정당으로 진보정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사라지면서부터 그 이후부터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계속 다졌어요. 예, 노인정에서는 아직 민주당 빨갱이라고 하면 노인정에서는 먹힌다고 하시네요. 이제 종북은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건요, 상대를 살려줘야 됩니다. 조선시대의 정조대왕도 자기 아버지를 죽인 노론의 대표적인 심환지를 살려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비밀편지를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비판을 해라. 나를 비판을 하고 그 비밀편지가 다 오픈이 됐지 않습니까? 정조대왕하고 심환지하고 그 비밀로 그러면서 계속 그 정권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정조대왕이. 그 노론 자기 사도세자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에요. 심환지가.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거는 상대를,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아무 끝발도 없는 저 이상민하고 저런 애들 저 공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씹어라. 그러니까 한두 명은 있어야 되거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된 게 박지원하고 모든 구세력들이 안철수가 싹 다 데리고 나가는 바람에 180명 중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반기를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민주당의 18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쓴소리하는 사람, 반기를 드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누가 있습니까? 반문.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80%의 지지를 받고 정권을 잃은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자, 그 신박합니다. 아무튼 예. 우리 몸에는요, 음. 헬리코박터가 있어야지 면역력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민주당의 헬리코박터 같은 인간들도 필요하다. 예, 두세 균이 명이 꼭 필요하다. 있어야죠. 예. 두세 명이 꼭 있어야죠. 예, 근데 헬리코박터는 좋은 균 아닙니까? 좋은 균이라고 그런가요? 할 수는 없는데. 예, 아무튼 그 신박한 의견 감사합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1시간 반 가까이 네, 그래서- 지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결론은 주식은 내년 상반기 3월달. 이걸 기다렸습니다. 이걸 듣기 위해서 어. 모두가 지금 잠 못 주무시고 2,700불이 듣고 계세요. 예, 아이고 그렇게. 예, 제가 말씀해 이제 주십시오. 예, 주식.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네. 3월 달까지 갈 필요 없이요. 네. 곧 2,700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아, 거기가 이제 마지노선입니다. 음. 근데 마지노선이라는 거는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손절을 하셔야 된다. 정리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셔야 되고요. 예. 그 이후의 상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무주택자들, 집이 없으신 분들은 내 집을 마련하는 시기는 지금은 아닙니다. 아, 예. 예, 지금은 아니고 집이 없으신 분들은 내 집을 마련하는 시기는 아니고요. 그 집을 소유하신 분들은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줄이고 그냥 최대한. 집을 가지고 계시면은 노후에는 손해는 안 보실 겁니다. 한국 경제가 폭망해가지고 IMF가 와가지고 내 아파트 값이 반값 일본처럼 똥값이 돼가지고 네. 쓰레기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이 그냥 죽지는 않아요. 아유, 그래서 그렇죠. 네, 내가 산 아파트 값 이상으로는 10년 이후에는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드러날 수는 없지만 제 부동산 업계에서 제가 탑이라고 제가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제가 부동산 가격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강남 기준으로 네. 2040년도에 강남 기준으로 평당 3억 됩니다. 2040년도에. 예. 와. 보수적으로 제가 잡은 겁니다. 보수적으로. 그만큼 이제 물가가 오르고 국민들의 소득 수준도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런 거죠. 예. 네, 그러나 그 안에 출렁임은 있기 때문에 견디셔라. 네, 한 분이 장난쳐요? 뭐 이러시네요. 예, 2040년도에 평당 강남 기준에서 3억 된다니까. 예, 2040년대까지 살아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제 주식은 다시 조금 회복을 해서 2,700선까지는 갈 것이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예. 하신 것이고 그것이 예. 총선 전도 가능할 것이다. 내년 3월. 아니, 총선 전까지 가지 않을 겁니다. 총선 전까지는 2,700선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네. 총선 끝나고 그다음에 주택은 이제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소비를 좀 줄이고 예. 그렇게 하면 이 악물고 살아야 돼. 그게 각자 도생 아닙니까? 네, 그 고통의 시간이다. 예. 예. 고난의 시간이 계속 되는군요. 예. 자, 미국의 금리 그렇죠. 인하에 대해서 질문 몇 개만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미국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이제 미국의 파월 의장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예. 미국의 금리 인하는 없다. 기대하지 마라 해놓고 내일 바로 금리 인하 해버릴 겁니다. 그렇군요. 원래 유대인들이 그래요. 예.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마라. 음. 꿈 깨라. 꿈도 꾸지 마라 해놓고 바로 내일 내려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 못하는 겁니다. 싶으면. 네. 예, 그렇게 나올 겁니다. 네, 여러분들 질문 주시면 질문 몇 개만 받고 우리 수랑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사파이어님께서는 강남은 미국의 비버리 힐즈가 될 거라고 어떤 전문가가 말한 걸 들었어요. 그런데 수랑님도 하고 느낌표 하셨고요. 네. 아니 자꾸 강남에 이제 그 기준을 이제 이렇게 말씀 궁금하신데요. 제가 설명을 제가 구체적으로 요거 하나만 일부만 드릴게요. 예. 홍콩에 그 강남이 침사추웨이라는 가보셨겠지만 네, 침사추웨이라는 예.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예. 평당 7억입니다. 7억. 예. 근데 평당 이제 7억이요? 와. 예, 평당 7억. 근데 지금은 7억이 좀 더 됐을 겁니다. 근데 그거 이제 아. 7억입니다. 근데 네. 홍콩이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54,000불입니다. 예.
근데 2040년도에 가면은 남북한 경제 협력체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1%의 경제 성장을 해도 한국이 1인당 경제 성장, 1인당 국민 소득이 5만 4천 불에 도달할 거다라는 거는 모든 국제 경제기구에서 예측하는 겁니다. 그거는 거의 2040년이요? 예. 2040년. 그거는 그런 경제 예측치는 거의 99.9%가 다 맞아왔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강남 압구정 기준으로 7억 7억은 못 가더라도 저는 보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절반 3억은 간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7억이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월가에서는 5, 6월로 본다고 하는데 뭐 그건 그런 아무도 의견이-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그거는 모른다. 그 정보는 아무도 모릅니다. 월가에서 언제 내릴 것인가 그거는 모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이요. 네. 한국의 전세 제도에 대해서 수랑님의 의견을 물으십니다. 전세 제도는 살아남을까요? 전세 제도 사실 유일하죠. 한국에. 20년 안에는 전세 제도가 없어진다고 예측하고 있고요. 20년 안에는 없어진다. 그것도 뭐 거의 한 2040년이네요. 예, 그리고 10년 안에는 이제 10년 안에 그러니까 10년 안에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이제 올해부터 전세 제도가 이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전세는 없어지고 반전세로 급격하게 변화할 겁니다. 반전세로. 아, 반전세로. 예. 그러면서 결국은 전세 제도가 이제 없어지는 쪽으로 갈 것이다. 예, 반전세 제도로 급격하게 시장이 변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자는 월세로 죽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월세가 엄청 비싸죠. 아유. 영국과 프랑스처럼 소득의 거의 40%를 월세로 다 지불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자, 대출 받아서 은행 이자 내는 거와 월세 내는 거와 거의 차이가 없을 겁니다. 네. 자, 질문 조금 더 받아볼게요. 나정혜 님께서 무주택자는 언제쯤 살까요? 이런 질문이 가장 힘드실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이제 약속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거는 식품 시청자분들하고 인연이 되는 날 제가 적절한 시기를 꼭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겠다고. 그러나 네. 지금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마음 편히 계십시오. 네, 마음 편히 계셔라. 예. 자, 우리 수랑님께서 저와 인연이 된 걸로 예, 그 기회를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딱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 제가 왜 식품님 그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세상에. 아니, 저도 왜 그런지 아니 민주당하고 친하지도 않으실 것 같은 분이 민주당 당원을 가입하시고 사모님하고 이재명 대통령 돼야 된다고 하시고 좀 이해가 안 돼, 진짜. 별로. 남북한 경제 교류를 해야지 우리가 네. 1인당 3%를 성장하고 영국을 갖다가 5년 안에 바로 따라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제 부동산 자산 가격이 평당 3억을 갈 거 아닙니까, 식품님? 그렇죠. 그게 네. 또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야, 근데 식품님 저는 철저한 경제인입니다. 예. 자, 봄의왈츠님이 와 정말 예리한 말씀하셨네요. 현금 확보하세요. 혹시 사모님이세요? 사모님 아니세요? 차근차근 현금 확보하셔라. 일생일대 기회를 드리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랑님께서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봄의알치님 사모님이신 것 같은데. 네, 아무튼요. 예. 아니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 우리 식품님 아주 건강하신 모습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요즘 너무 바쁘기도 했었고 제가 살짝 건강에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편찮으세요? 예, 지금 얼굴이 엉망이에요. 여기 뭐 나하고 눈에도 뭐 나오고. 예. 저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요, 많이는 아니고요. 그동안 제가 조금 무리를 해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이상 신호가 좀 와가지고. 과로를 많이 하셨네요. 예, 과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로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지금 방송을 조금 줄였습니다. 이제 잘하셨습니다. 다시 차근차근 해야죠. 예. 식품님 윤석열 지지율 30% 밑으로 붕괴되면 기분이 살아나실 겁니다. 지지율이 30% 밑으로. 그러면 방송 하지 말라고 해도 제가 매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이자가 세지만 견딜 수 있음. 지금이 집 살 때가 아닌가요? 총선 끝나면 또 오르겠죠? 집값이 대선 끝나면 집값 또 오르죠. 돈 있으면 지금 사는 게 좋을 듯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수랑님은 판단하고 계시는 거고요. 아니 현금이 많으시고 그 이자 걱정 안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집을 사세요. 예, 현금을 무슨 재주로 확보해? 마일럽 엠비어님, 제주껏 확보하시면 됩니다. 예, 주식을 팔거나 뭐 집을 팔거나 하시는데 제주껏 확보하시면 돼요. 수랑님이 돈을 주시지는 않아요. 제가요? 예, 그러니까 알아서 가능한 현금 확보를 현금 보유를 많이 하셔라. 투자보다는
길을 가르쳐 드리면 막 보따리까지 막 내놓으라고. 예, 그런 거고요. 자, 이제 두 개만 받겠습니다. 예. 전세제도가 대담님이 아까 추가적으로 질문하시는데 전세제도가 부분적으로 사라진다고 하면 한국의 집값이 급등하는 요인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가 음.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국의 주택 보급률은 120%가 그래도 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주택 보급률이 58%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선진국 시장은 63에서 65%의 네. 자가주택 보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5% 이상의 자가주택 보유율이 상승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이 5%의 상승률이 보통 10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가 64%의 자가주택 보유율을 통계적으로 확보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시장에 완전히 진입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주택을 과열을 가지고 주택 시장에 수요를 할 사람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택 시장에 과열이 수요가 줄어들게 때문에 선진국 시장처럼 주택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2배, 3배 급상승하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않죠. 예, 맞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은 우리나라가 주식 시장이 아프리카 콩고 수준이거든요. 콩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 시중에 풀려 있는 많은 통화량 M2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외에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에 급격한 쏠림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거의 후진국 수준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만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이 주식 시장을 선진화 시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공무원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부동산에서 금융 시장으로 흘러가게 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그러면 부동산으로 쏠리는 급격한 유동성들이 주식 시장으로 많이 유동성이 것이다. 흘러가기 때문에 선진화 시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균형이 맞아지면서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의 균형이 선진화 시장으로 맞아지게 되고 또 맞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구조가, 거시경제 구조가. 네네. 또 공무원들이 그렇게 만들 것이고 정치권이 법률을 할 것입니다. 그래 왔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종합적인 상황이 부동산이 드라마틱하게 지금까지 2배, 3배씩 상승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 강남이 평당 3억씩, 5억씩 가면 세금 징수로 진보든 보수든, 오세훈이 불만이 많다는 게 진보든 보수 정권이든 세금 징수로 거의 다 남는 것 없이 국가에 다 헌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해서 1가구 1주택 외에 강남이든 부동산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얻어서 가질 수 있는 시대는 부동산 종문은 끝이 났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주택 보유율이 63에서 65% 정도까지는 가야 선진국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게 10년 걸립니다. 5% 올라가는. 지금 57, 8% 정도 되니까요. 58%입니다. 58%입니까? 그렇군요. 네, 그 금리 인하가 장기화되면 부동산 바닥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시크릿님께서 질문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좀 장기화되게 되면. 네. 이제 금리와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는 없는 건 사실이지만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경제 이론에 나와 있고, 네. 지금 질문 주신 게 금리가 바닥이면 부동산이 바닥이 나온다는 거는 기초입니다. 기초. 그리고 모든 경제학자, 경제 이론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물 경제에서는 정반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금리 바닥이 부동산 바닥이 된 적은 없습니다. 없었다. 그렇군요. 자, 네. 그리고요. 브라이언 킴님이 현재 서울의 가구당 평균 소득으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요? 이게 이게 답변하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요. 네. 월급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전문가들이 뭐 PIR이라 그래가지고 소득 대비 8.5배가 넘으면 자꾸 그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이론하고 이제 실무하고 틀린 게요. 월급 소득에 대비해서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이 개념을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그게 이제 자본주의를 이해를 못하는 게요. 월급으로 집을 사겠다는 이 사고방식을 머릿속에 싹 지워야 됩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게? 예, 그건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런 자본주의는 없어요. 경제학 이론으로는 소득으로 노동으로 노력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본주의의 물품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경제 이론이고 당위성이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실질적인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음. 예.
그게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으로 내가 하겠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집값의 10%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은행이 집을 사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꿈을 깬 사람들이 이제 그게 이제 10%가 다 독식을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는 빚이 한 푼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도 빚이 한 푼도 없어야 돼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문 네. 없으시면 우리 이제 수락님을 오늘 보내드려야 진짜 될 것 같습니다. 고급 정보 많이 그러게요. 제공했습니다. 제가. 은연중에 고급 정보를 많이 흘려주셨습니다. 자, 정말 많이 예, 제공했습니다. 주식 너무 절망하지 말고 일단 내년 총선 이후 정도에는 다시 조금 어느 정도 회복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도 된다라는 정보를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뭐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예, 아직 집 살 때 아니다. 맞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자, 우리 수락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예. 예, 우리 이제 연말 인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연말 잘 보내시고요. 연말에 한 번 더 모시고 네. 싶습니다. 네, 이제 내년 뭐 주식 걱정하시는데 2,700. 예. 저 수락 좀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계세요. 뭐 주식이라는 거는 네. 변동성이라는 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아직은 경제 위기는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계시고 예. 내년에 총선 끝나야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예. 마음 편안하게 계시고요. 이제 2,700이 도달하면 마음의 정리를 싹 하시고 이제 그때 우리 이제 기쁜 마음으로 다시 민주당 승리해서 뵙고요. 네. 우리 식품님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또 수락이 또 찾아뵙고 좋은 정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예정에도 없는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식품님도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제가 늘 멀리서 네. 뵙지는 못하지만 응원한다는 거 아유,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 제가 늘 우리 식품님 응원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